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주요 이슈 전해드리는 모두의 증시 고유림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또다시 정면 충돌했습니다. 트럼프는 머스크의 공개 반대에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며 노골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재차 반대한 일론 머스크를 향해서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플로리다 방문길 백악관을 나서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그는 화가 났다. 전기차 의무화가 사라져서다. 하지만 그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전날 이 법안을 정신나간 지출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런 법안이 통과된다면 아메리카 당을 창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머스크의 기업이 받는 정부 보조금을 줄이겠다는 글을 올렸고 정부 계약 해지까지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실제로 이번 발언은 머스크가 운영하는 테슬라, 스페이스X 등과의 계약 축소나 보조금 삭감까지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는 이 법안을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감지되면서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의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를 방문한 뒤 전용기로 워싱턴 DC로 향하던 트럼프 대통령, 기내 기자 간담회에서 다시 한번 강경한 무역 정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는 8일 종료되는 상호 관세 유예 기간에 대해서 일본이 대규모 쌀 부족을 겪고 있음에도 미국산 쌀 수입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겁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57개 경제 주체에 대해서 각기 다른 상호 관세율을 설정하고 협상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국가들이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서한을 보내 일방적 관세를 통보할 것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도와는 무역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일부 국가와는 선별적으로 협상 진전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가 앞으로 30년 안에 80% 확률로 발생할 것으로 알려진 난카이 해곡 대지진에 대해서 피해 최소화 목표를 다시 제시했습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일본은 앞으로 10년 안에 지진 사망자 수를 80%, 건물 피해는 5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이 지진이 발생할 경우 최대 29만 8천 명의 사망자와 약 235만 채의 건물 파손이 예상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진 규모는 최대 9.0, 수도권 서쪽부터 규슈 동부 해역까지 영향을 미치는 초대형 지진입니다. 일본은 2014년에도 유사한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실천 전략까지 포함됐습니다. 전국 723개 기초지자체를 방재 대책 추진 지역으로 지정하고 방조제 보강과 내진 주택 확대, 재거점 병원 내진 강화 등 205개 항목의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됐습니다. 특히 해안 방조제 정비율은 2023년 기준으로 42%였지만 2030년까지 50%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지진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발생 이후 생존과 생활 유지를 위한 대책에도 중점을 두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난카이 해곡은 역사적으로 100에서 150년 주기로 대형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진 발생을 막을 순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가 총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3조 6천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에 성공했습니다. 머스크의 AI 야망은 이제 실현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1일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xAI가 최근 50억 달러 규모의 담보부 채권 발행과 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략적인 지분 투자로 추가 50억 달러를 유치하며 총 100억 달러의 거액을 조달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이번 채권은 주요 글로벌 투자자들이 초과 청약한 만큼
xAI의 비전에 대한 강한 신뢰를 나타낸다고 평가했습니다. 조달된 자금은 세계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건설과 자체 개발한 AI 모델 그록 플랫폼의 고도화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자금 조달에 평균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됐다고 전했습니다. xAI의 재무 안정성과 머스크의 최근 정치적인 리스크,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이 투자자들의 우려를 자극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xAI는 현재 오픈AI, 메타, 구글 등과 AI 기술 경쟁에서 본격적으로 맞붙고 있으며 공격적인 투자 행보로 차세대 AI 패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XRP가 최근 2.30달러까지 급등한 직후 강하게 반락하며 투자자들을 긴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분석과 거래 흐름을 종합할 때 이번 급등이 단순한 유동성 조작이 아니란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XRP는 지난 몇 달간 2.00에서 2.10달러 구간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며 횡보했지만 이번 주 들어 50일, 100일, 200일 이동평균선을 단기적으로 돌파하며 기술적 전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비록 이후 저항에 부딪혀 반락했지만 핵심 지지 구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상승은 거래량 증가와 함께 나타났다는 점에서 시장의 수요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30달러 돌파에는 실패했지만 이는 되레 강력한 매수 대기 세력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지표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가들은 XRP가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강세 국면에 있으며 현재 가격 조정이 진짜 상승을 위한 숨고르기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급등 후 조정은 때로 더 큰 상승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XRP가 다시 강세장의 문을 두드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에 밀려 한동안 존재감이 약화됐던 XRP가 다시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1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AMB 크립토는 XRP가 이더리움 대비 약세 흐름을 멈추고 기술적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더리움분의 XRP 비율은 최근 0.0008에서 반등하며 단기 바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분기 동안 이더리움은 36% 넘게 상승한 반면 XRP는 약 7%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 결과 이더리움분의 XRP 비율은 0.0013에서 0.0009까지 급락했지만 현재는 0.0008 지지선에서 회복세를 시도 중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번 구조가 지난 1분기와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당시 이더리움이 45% 급락하며 시장이 요동칠 때 XRP는 횡보에 그쳤고 이더리움분의 XRP 비율은 오히려 83%나 급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사한 흐름이 재현될 경우 XRP가 다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온체인 지표도 이 같은 시나리오에 힘을 실고 있습니다. XRP의 펀딩비는 상승세를 보이며 레버리지 매수가가 유입되고 있고 6월 한 달 동안 10만에서 1억 XRP를 보유한 고래들은 무려 3억 1천만 XRP를 추가 매집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 고래는 이번 사이클 최초로 공급 점유율 1위에 올랐습니다. 이러한 고래들의 움직임과 펀딩비 상승, 기술적 반등이 맞물리면서 XRP는 3분기 새로운 자금 순환의 중심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한동안 이더리움에 가려졌던 XRP가 다시 시선을 모으고 있는 지금 3분기 시장의 다크호스로 부상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으로 불리는 대규모 감세 법안을 두고 일론 머스크와 다시 충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머스크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머스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정부 보조금을 받았을 것이라며 보조금이 없었다면 남아프리카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이후 로켓과 위성, 전기차 사업이 모두 사라지면 거대한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며 정부기관 도지를 언급하며 보조금 삭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머스크가 해당 감세 법안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따른 강경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머스크는 법안을 정신나간 지출이라며 반대했고 법안이 통과되면 아메리카 당을 창당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 법안을 역사상 가장 중요한 법안이라며 반대하는 공화당 인사들에게 세금 68% 인상의 공범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반면 머스크는 내 생전에 그들을 절대 돕지 않겠다며 차기 경선 낙선까지 언급하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한때 트럼프의 정치적인 우군으로 불렸던 머스크가 감세 법안을 두고 등을 돌리면서 공화당 내부 갈등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반도체 수출 실적에서 역대급 기록을 달성하며 국내 전체 수출 반등을 이끈 주역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와 HBM 부문에서의 견조한 수요가 실적을 끌어올렸는데요. 자동차, 바이오 등 다른 주력 품목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전체 수출 흐름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반도체 수출을 150억 달러까지 끌어올리며 월간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한 수치로 특히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만 100억 달러를 돌파하며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디램과 낸드 제품군에서 고정 거래 가격 상승 효과를 누렸고 HBM 제품군의 고성능 AI 서버 수요에 대한 대응력이 수출 실적을 견인한 핵심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번 수치는 전체 6월 수출액 598억 달러 중 약 25%를 삼성전자가 견인한 셈으로 한국 수출 흐름에서 반도체가 갖는 전략적 위치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자동차, 중고차, 바이오 수출이 반등한 가운데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회복은 하반기 실적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AI 데이터 센터 투자 둔화, 미국, 중국의 품목 관세 리스크, 글로벌 수요 조정 등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수출 회복이 곧 한국 경제 회복 신호탄으로 해석되는 분위기지만 대외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 AI 반도체 수요 사이클 변곡점, 관세 불확실성,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삼성전자가 얼마나 선제적 전략을 펼칠 수 있을지가 향후 수출 흐름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가 대표하는 우리 수출 주력 기업들이 한미 관세 협상의 향방에 따라 막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책 연구기관은 관세 협상이 결렬될 경우 삼성전자를 포함한 첨단 제조업 중심의 수출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며 실질 국내 총생산은 최대 9조 원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수출 비중이 큰 반도체, IT 부품, 의료기기 등을 주요 수출 품목으로 갖고 있으며 이번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25% 품목 관세 대상 기업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외 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열린 한미 관세조치 협의 공청회에서 삼성전자 등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한국의 실질 GDP가 최대 0.4%포인트 감소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IMF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인 1%를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실질 GDP는 약 2,315조 원, 관세 협상이 결렬돼 상호 관세와 품목 관세가 부과되면 GDP는 약 9조 2,600억 원 규모로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는 곧 삼성전자와 현대차, SK하이닉스 등 미국 수출 중심의 기업이 연쇄적인 실적 감소와 생산 조정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월 22일부터 27일까지 미국에서 열린 제3차 기술협의에서 우리 정부는 품목관세 일부 조정 여지를 확보했고 삼성전자가 줄 수 있는 기술 협력, 투자 약속 등이 협상 카드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측은 기존 입장에서 기본관세 10%, 상호관세 15%는 협상 대상이지만 품목관세는 불가라는 입장이었으나 삼성전자 등 기업 차원의 양보한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와 디지털 수출 경쟁력이 무역 협상 테이블에서 정치적 카드로 활용되고 있는 지금 한미 관세 협상의 결과는 단순히 기업 실적을 넘어 국가 전체 성장률에 직결될 중대 변수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파운드리 고객 행사를 이례적으로 대폭 축소하며 외형보다 실질에 집중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업계 1위 TSMC와의 격차가 다시 벌어지고 중국 기업의 추격이 거세지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고객 확보와 기술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삼성전자는 1일 서울 서초 삼성금융캠퍼스에서 삼성 파운드리 포럼과 세이프 포럼 한국 행사를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이 행사는 삼성 파운드리 기술 로드맵과 설계 플랫폼을 고객과 파트너사에 소개하는 자리로 매년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 관계자들의 이목을 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장소를 코엑스에서 사내 캠퍼스로 축소하고 행사 시간도 오후 1시부터로 대폭 줄였고 외부 공개 없이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세너제이에서 열린 글로벌 SFF 행사도 같은 방식으로 비공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기조는 최고 경영진의 내실 경영 방침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기술 홍보보다 수익성 회복과 고객 맞춤형 기술 개발에 집중하겠다는 판단입니다. 시장 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점유율은 7.7%, 직전 분기보다 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반면 TSMC는 67.6%로 격차를 다시 벌렸고 중국 SMIC는 6%로 삼성과의 격차를 좁혔습니다. 이날 세이프 포럼에는 신종신 삼성전자 파운드리 디자인 플랫폼 실장이 전략을 공유했고 텔레칩스 이장규 대표, 리벨리온 박성현 대표가 기조연설에 나섰습니다. 또한 케이던스, 시놉시스, 어드반테스트 등 21개 기업이 참여한 파트너 파빌리온 부스도 구성, 협업 네트워킹은 유지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파운드리 사업에서 과감한 구조조정과 내실 전략으로 다시 도약을 노립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파운드리 사업에서 과감한 구조조정과 내실 전략으로 다시 도약을 노립니다. TSMC와의 격차를 줄이고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는 길은 결국 기술력과 고객 신뢰입니다. 애플이 AI 업그레이드된 시리를 위해 오픈 AI 또는 엔트로픽의 도움을 받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블룸버그의 마크 거먼이 보도했습니다. 애플은 자체적으로 업그레이드된 대형 언어 모델 시리 개발에 계속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픈 AI와 엔트로픽의 자사 프라이빗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각자의 대형 언어 모델 버전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개월간 애플은 AI로 강화된 시리의 출시를 3월에 연기한 이후 다시 궤도에 올리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후 팀쿡 CEO가 기존 AI 시리 책임자 존 지안 난드레아에 대한 신뢰를 잃고 비전 프로 책임자 마이클 로겔을 AI 및 시리 부문 수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로겔은 팀의 엔트로픽의 클라우드, 오픈AI의 챗 GPT, 구글의 제미나이가 애플 자체 모델보다 기본 요청 처리에서 더 나은 성능을 보이는지 테스트하라고 지시를 했으며 이 중 엔트로픽이 가장 유망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구글은 이미 안드로이드와 픽셀 라인업에 제미나이 AI 기능을 적용했고 삼성도 구글의 AI 모델을 스마트폰의 라이선스에 사용 중입니다. 삼성은 이미 모토로라와 제휴한 퍼플렉시티와도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초 블룸버그는 애플 경영진이 AI 역량 강화를 위해 퍼플렉시티 인수도 검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달 초 열린 WWDC에서 대형 언어 모델 시리는 사실상 언급되지 않았으며 마케팅 총괄 SVP 그렉 조스윅은 기술이 우리의 품질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애플이 시리에 서드파티 AI 모델을 도입하는 계획이 아직 초기 단계이며 자체 개발 모델 사용도 여전히 고려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최대 후원자 중 한 명인 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책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새로운 정당 창당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머스크는 현지 시간 1일 자신의 SNS 플랫폼 X를 통해 이 정신나간 지출 법안이 통과되면 다음 날 아메리카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양당 체제는 유니파티, 즉 한 덩어리의 정치 기득권일 뿐이며 국민은 대안이 없다며 기존 정치권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머스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법안에 반대한 소수 공화당 의원 중 한 명인 토머스 매시 의원을 지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또한 내가 살아있는 한 하원과 상원의 공화당 의원 전원을 예비선거에서 낙선시킬 것이라며 공화당 전면전을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는 SNS를 통해 일론은 지금까지 가장 많은 정부 보조금을 받아온 인물이며 그 지원이 없다면 사업을 접고 남아프리카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우리가 보조금을 끊는다면 로켓도, 위성도, 전기차 생산도 없을 것이며 미국은 막대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는 또 머스크가 만든 정부 효율성 부서를 겨냥해 해당 기관이 머스크 본인의 사업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머스크는 원래 민주당 지지자였지만 2022년 이후 공화당에 기울었고 2024년 대선 국면에서는 약 3억 달러를 공화당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트럼프와의 공개 설전 이후 그는 새로운 정당 창당에 대한 여론조사를 개시하며 미국 중간층 80%를 대변할 정치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머스크가 실제로 아메리카당 창당을 위한 구체적 행동에 나섰다는 징후는 없습니다. 불과 5주 전까지만 해도 그는 2026년 선거에는 훨씬 적은 정치 자금을 쓰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 대학교를 상대로 초강경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유대인 학생에 대한 괴롭힘을 제대로 방지하지 못했다며 연방 민권법 위반을 공식 통보한 겁니다. 하버드가 시정에 나서지 않으면 모든 연방 자금이 철회될 수 있다는 초강수입니다. 현지 시간 1일 백악관 산하 4개 연방부처는 하버드대 앨런 가버 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하버드가 연방 민권법 타이틀 제6조항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항은 인종, 색,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며 최근엔 공통조상과 민족성에 따른 혐오 표현도 포함해 해석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하버드의 인종적 위계 구조에 대한 집착이 반유대주의를 키웠다며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연방 재정 지원이 모두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버드 측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성명을 통해 반유대주의는 심각한 문제이며 이를 막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이미 시행 중이라며 정부의 판단에 강하게 이견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산하 민권국장인 폴라 스탠러드는 별도 서한을 통해 하버드의 대응은 너무 적고 너무 늦었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녀는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유대인 및 이스라엘계 학생들이 지속적이고도 노골적인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분쟁은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 이후 연방정부가 하버드를 정조준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정부는 수개월째 하버드의 연구 보조금 수십억 달러를 삭감하거나 중단하고 있으며 국제 학생 등록 제한, 학내 이념 편향 조사, 다양한 수사까지 연이어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숨고, 크몽, 타링 등 3대 용역 중개 플랫폼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총 498건에 달했습니다. 연도별로는 2022년 93건, 2023년 156건, 2024년에는 249건으로 해마다 빠르게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피해 사례의 절반은 청소, 인테리어, 수리 설치, 이사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중 약 20%는 판매자와 연락이 완전히 끊기면서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플랫폼이 판매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소비자와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개 수수료 조정 등을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플랫폼 기반 용역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신뢰 기반의 중개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과 기업의 책임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부호 제프 베이조스의 결혼식이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렸습니다. 헐리우드 스타들과 억만장자들 그리고 카다시안 자매까지 참석한 이 호화로운 이벤트는 단순한 연예 뉴스가 아닌 전 세계적인 정치 사회적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금요일 베니스 운하에는 핑크 깃털 망토를 입은 클로이 카다시안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등 셀럽들이 몰려들었고 토요일에는 공공질서경찰 수십 명이 육상과 수상 경비를 맡았습니다. 결혼식 전야 로렌 산체스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로렌 산체스 베이조스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했고 레이스 이너드레스를 입은 모습은 수억 명의 SNS 사용자들의 피드에 노출됐습니다.
그러나 이 호화로운 결혼식은 빠르게 정치적 상징으로 번졌습니다. 미국의 대기업 자본, 세계 부의 불균형, 전쟁과 불평등, 그리고 베니스의 과잉 관광 문제가 모두 이 결혼식을 매개로 터져나왔습니다. 영국 언론과 로마의 정치권까지 비판 대열에 합류했고 베니스 시민들은 도시가 관광객과 부자들의 배경 세트로 전락했다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행사 내내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산 마르코 광장에는 1%가 세상을 망친다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걸렸고 도심 곳곳에는 베이조스의 재산은 당신의 월급보다 더 빠르게 늘어난다는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또 결혼 피로연이 예정된 베니스 옛 조선소 앞에는 No 베이조스, No War이라는 대규모 시위가 예고됐습니다. 일부 비판은 베이조스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밀함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유럽 내 일부 여론은 트럼프의 재집권에 힘을 실어주는 정치적 이벤트라며 경계했고 이탈리아 관광장관은 급기야 성명을 내고 과도한 논쟁은 자제하자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탈리아의 수도 베니스, 마르코폴로의 도시에서 열린 이번 결혼식은 단순한 연예계 이벤트를 넘어 부의 집중, 도시의 상품화, 기후위기와 전쟁 시기의 도덕적 논쟁까지 모두를 불러냈습니다. 삼성전자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회사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차세대 로봇을 대거 구매하며 본격적인 R&D에 나선 것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개발한 RB-Y1 모바일 매니플리에이터 로봇은 자율주행이 가능한 이동형 플랫폼과 협동 로봇의 정밀한 팔 동작을 결합한 형태로 정교한 조립부터 반복 작업, 고정밀 작업까지 가능한 차세대 산업용 로봇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로봇을 무려 35대, 한 대당 1억 원가량에 대량 구매했습니다. 단순한 테스트 수준을 넘어서서 실제 제조 현장 적용과 미래 휴머노이드 개발을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할 전망입니다. 허정우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사는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는 휴머노이드로 가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중간 단계다. 삼성전자의 연구도 이 목표에 맞춰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현재 생성형 AI와 로봇을 결합해 모바일 휴머노이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MIT, UC 버클리, 조지아텍 등 세계 유수 대학에서도 해당 로봇을 도입해 연구 중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실제 생산 라인에 투입 가능한 4세대 모델도 선보일 계획입니다. 허정우 이사는 휴머노이드 기술의 진짜 경쟁력은 핵심 부품 내재화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중국산 모터와 변속기에 의존해서는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로봇 분야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했으며 국내 휴머노이드 산업 생태계에도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6월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경매 시장에까지 불똥을 튀기고 있습니다. 핵심은 경락 잔금 대출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한도 6억 원 제한 그리고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수도권 규제 지역은 물론 강남 3구, 용산 등 고가 재건축 단지의 경매 시장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그동안 이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일반 매매 시 실거주 의무가 있었지만 경매는 규제 예외였습니다. 이 때문에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일부 낙찰가들은 시세를 웃돌았고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98.5%,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도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9억 원 넘는 아파트 낙찰 시 대출은 최대 6억 원까지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초구 잠원동 동아파트 전용 60제곱미터는 지난달 32억 5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전 같으면 12억 원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그 절반 수준인 6억 원만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서울에서 지난달 낙찰된 아파트 중 절반 가까이가 9억 원 초과, 이 중 14억 원 초과가 26건에 달합니다. 이촌동의 강촌 아파트는 감정가 17억 원이었지만 응찰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투자 수단으로 각광받던 경매 시장마저 대출 제한과 실거주 의무에 묶이면서 부동산 시장의 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여성가족부와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6월 30일 양육비 미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먼저 월 최대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의 선지급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전 배우자 또는 상대방에게 3개월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경우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한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선지급 대상자는 소득 인정액이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양육비 확보를 위한 법률 지원, 채권 추심 또는 가사소송 등 일정 수준의 노력을 기울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녀가 성년에 도달할 때까지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액은 법원의 양육비 결정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가는 선지급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6개월 단위로 청구하며 납부 거부 시 소득과 재산 정보를 조회해 강제 징수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반복적인 양육비 미지급 문제, 제도적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양육 부모의 기본적인 생계권과 자녀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약 4억 6천만 유로, 미화로는 5억 4천만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암호화폐 투자 사기 조직이 적발돼 국제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럽 경찰기구 유로폴은 오늘 스페인 경찰이 주도한 이번 국제 공조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수사에는 스페인뿐 아니라 프랑스, 에스토니아, 미국 등 여러 국가의 법 집행 기관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카나리아 제도에서 3명, 마드리드에서 2명 등 총 5명의 조직원을 체포했으며 이들은 모두 암호화폐를 이용한 투자 사기와 자금 세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로폴에 따르면 이 조직은 전 세계적으로 5,000명 이상의 피해자를 상대로 암호화폐 투자 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죄 조직은 현금 인출, 은행 송금, 암호화폐 이체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전 세계 곳곳에 있는 공범들을 통해 자금을 모았습니다. 특히 홍콩의 기업 및 은행 네트워크를 설립하고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다양한 거래소의 계좌를 만들어 범죄 자금을 수령, 보관,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이 조직이 온라인을 통해 고수익을 약속하는 가짜 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은 뒤 자금을 빼돌렸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투자금 전액을 잃었으며 일부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로폴은 지난해부터 이번 수사를 지원해왔으며 체포 과정에서 암호화폐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해 증거 분석과 자금 추적에 협력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죄가 얼마나 조직적이고 국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범죄에 악용되면서 온라인 금융 사기의 수법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유로폴은 온라인 사기의 규모와 정교함 그리고 범위가 전례 없이 커지고 있다며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앞으로 이러한 범죄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게임 기업 닌텐도가 최근 아마존 미국 사이트에서 자사 제품을 전면적으로 철수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제3자 판매상들이 닌텐도 공식 가격보다 저렴하게 게임을 판매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촉발됐습니다. 닌텐도는 동남아시아에서 자사 제품을 대량 구매한 일부 판매상들이 미국 시장에 저가로 제품을 유통시키는 것을 확인한 뒤 아마존과의 협상 끝에 직접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마존 미국 사이트에는 닌텐도의 최신 콘솔인 스위치2의 공식 출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게임 콘솔 출시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아마존에서 공식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아마존 측은 닌텐도 제품의 진품 여부를 보장하는 라벨 부착 등 대책을 제시했지만 닌텐도의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아마존 사이트에는 닌텐도 제품 일부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는 모두 독립적인 제3자 판매상들이 등록한 상품으로 아마존이 직접 판매하는 공식 제품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양사는 이번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 발표를 삼가고 있으며 닌텐도 측은 소매 업체와의 계약이나 협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국적자 4명이 미국 블록체인 기업에 위장 취업해 가상화폐를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국 FBI는 이들을 공개 수배하며 최대 68억 원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1일 북한 국적의 20대 남성 4명에 대해서 전신 사기 및 자금 세탁 공모 혐의로 연방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공개 수배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수배 대상은 김관진, 강태복, 정봉주, 창남일로 이들은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아랍에미리트를 거쳐 미국 블록체인 연구 기업에 신분을 위장해 원격으로 취업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이 발급한 여행 서류를 소지하고 아랍에미리트로 건너가 함께 활동하며 2020년에서 2021년 미 애틀랜타에 기반을 둔 블록체인 연구 개발 업체에 신분을 위장하고 원격으로 취업했습니다. 이후 회사의 신뢰를 얻은 뒤 가상화폐 자산에 접근해 보안 코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91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2억 4천만 원에 달하는 가상 자산을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FBI는 이들의 사진과 정보를 공식 수배 웹사이트에 공개하며 제보자들에게 최대 500만 달러, 한화 약 68억 원의 현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FBI는 또 이들이 영어에 능숙하며 아랍에미리트와 라오스와 연계된 정황도 포착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대에서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장기 보유자들의 대규모 매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를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장기 보유자들이 대규모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3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고래 지갑에서만 약 17억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이 시장에 풀렸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의외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크립토퀀트 소속 애널리스트는 이 같은 현상을 불마켓 속의 건강한 재분배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10만 5천 달러 선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시장의 강한 수요로 해석했습니다. 1에서 3년 보유자들의 활동도 활발해지면서 기존 보유자들이 수익 실현을 하고 새로운 참여자들이 진입하는 전형적인 불마켓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7월은 비트코인에 있어서 전통적인 강세장으로 꼽힙니다. 2013년 이후 평균 상승률은 7.56%, 2020년에는 무려 24% 가까이 급등한 바가 있습니다. 기술 분석가 크립토코는 현재 횡보 흐름이 사이클 4 확장기의 일환이라며 다음 상승 구간에서는 14에서 15만 달러까지 상승도 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음 강세 사이클로 진입할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바이누가 일부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며 커뮤니티가 술렁이는 가운데 시바이누 마케팅 책임자가 직접 입장을 내놨습니다. 1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시바이누의 마케팅 책임자 루시는 최근 시바이누가 일부 중앙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사안에 대해 패닉에 빠질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거래소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루시는 이들 거래소가 조작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며 낮은 거래량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중앙화 거래소의 탐욕적인 구조를 비판하며 상장을 미끼로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하는 관행을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이들을 단기 이익에만 집중하며 결국 신뢰를 잃는다라고 사례를 들었습니다. 루시는 시바이누 커뮤니티에 이럴 때일수록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의 가치를 돌아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필요할 때만 중앙화 플랫폼을 이용하고 장기적으로는 분산형 생태계로서의 이행이 진정한 금융 자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바이누 개발팀은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디파이 환경 조성을 위해서 기술적인 개선을 추진 중이며 커뮤니티 중심으로 생태계 강화를 위해 다양한 로드맵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거래소의 상장 폐지라는 악재 속에서도 시바이누는 탈중앙화라는 본질을 강조하며 전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51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75% 오른 3,125.53을 기록했고 장중한 때 3,033.52까지 치솟으며 지난달 25일 연고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2021년 9월 28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수 급등의 배경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매수세가 있습니다. 외국인은 2,146억 원, 기관은 5,308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고 개인은 7,139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무역협상 진전 기대감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것도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상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커진 점이 시장에 강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동안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법안 검토에 나서면서 HS 효성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한화, SK, DL, LS 등 주요 지주사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강화하는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임시국회 종료 전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도 대체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 네이버 등이 상승했고 업종별로는 금융, 유통, 통신, 화학, 금속이 2에서 3%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도 기관 매수에 힘입어 0.68% 오른 786.79를 기록했습니다. 정책 수혜 기대감에 폭등했던 국내 스테이블코인 관련주가 최근 대거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내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실험 2차 테스트를 잠정 중단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영향입니다. 30일 코스피 시장에서 카카오페이 주가는 전일 대비 8.91% 하락한 76,700원에 마감했습니다. 이틀 연속 급락세로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과 정책 불확실성이 겹쳤다는 분석입니다. 카카오페이 외에도 헥토파이낸셜, 다날, 미투온, LG CNS 등 스테이블 코인 테마주로 묶인 기업들이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들 종목은 이달에만 100%가 넘는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정책 기대감에 과열 양상을 보였으나 한국은행이 CBDC 실험 프로젝트 한강 2차 테스트를 보류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은행권의 비용 부담과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한은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기반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과 달리 기축통화가 아니어서 유통 확장성과 수익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내수 시장 중심의 테마주로 정책 이슈에 따라 주가가 급락하는 테마주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스테이블 코인과 CBDC, 예금 토큰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이 어떻게 병존할 수 있을지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제도화와 글로벌 경쟁력, 금융 시스템 안전성 등 여러 변수가 남아있어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를 발표하면서 최근 가파르게 올랐던 은행주 주가에도 제동이 걸릴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이자 수익 의존도가 높은 은행업종 실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은행주 비중 확대를 권고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출 규제가 은행업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안현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기업금융 확대와 주주 환원 강화로 가계대출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자산 건전성과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지금은 가계부채 이슈보다 7월 말 발표될 2분기 실적과 하반기 배당 정책에 더 주목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올해 들어 은행주로 구성된 KRX 은행지수는 37% 넘게 상승했고 하나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는 최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주요 금융지주들은 2분기 분기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 소각 등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대출 규제에 따른 단기 조정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하반기 실적과 배당 모멘텀에 주목해 은행주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전문가들은 은행주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실적과 높은 배당 수익률을 제공하는 만큼 단기 이슈에 흔들리기보다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에서 등산 중 조난당한 남성이 애플 아이폰의 위성 SOS 기능 덕분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콜로라도주 스노우메스 산에서 53세 남성 등산객이 눈 덮인 산을 글리세이딩으로 내려오다 손목을 다치며 고립됐습니다. 당시 그가 머물던 해발 3,100m 고지대는 휴대전화 신호가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아이폰의 위성 문자 기능을 이용해 가족에게 구조 요청 메시지를 보냈고 가족은 즉시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는 총 17명의 구조대원이 투입됐고 남성은 산 아래 스노우메스 호수 인근에서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발견 당시 그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지만 구조대의 헬기 이송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 기능은 아이폰 14 이상 모델에서 제공되는 기능으로 통신망과 와이파이가 모두 없는 지역에서도 위성을 통해 긴급 구조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애플은 지난 2022년부터 미국, 유럽 일부 국가, 호주, 일본 등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스마트폰이 단순한 통신 수단을 넘어 생명을 구하는 도구로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위성 기반 긴급 통신 기능의 확대 도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통신공룡 화웨이가 자사 인공지능 모델 일부를 오픈소스로 공개하며 글로벌 AI 생태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미국 CNBC에 따르면 화웨이는 1일 자사의 판구 시리즈에 포함된 AI 모델 2종과 일부 추론 기술을 오픈소스로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의 수출 제재와 반도체 규제 속에서도 독자적인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고 AI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됩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화웨이가 오픈소스 대형 언어 모델 생태계를 통해 독자 노선을 강화하며 미국 주도의 AI 반도체 장벽을 우회하려는 움직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화웨이는 이미 중국 내 AI 인프라와 LLM 개발을 선도하고 있으며 이번 오픈소스를 계기로 자국 내 개발자 생태계 확대는 물론 동남아시아와 중동 등 AI 신흥시장 공략도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편 미국은 중국 기업들의 AI 기술 확보를 견제하기 위해 GPU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화웨이는 미국 정부의 블랙리스트에도 등재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화웨이가 AI 공개에 나선 것은 기술 자립과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동시에 꾀하는 포석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